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알아둔다면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다루는 설명적 남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기획하고 고민했던 위대한 경제 사상가들 그 첫 번째 시간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담 스미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다들 이름은 들어봤을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같이 언급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의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그가 가졌던 이론이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담 스미스, 그는 누구인가? 먼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윤리 철학을 전공했고 그 분야의 학자로서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윤리 책에 나오지 않고 경제학 책에 등장하는 그가 윤리학자였다고, 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 윤리학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한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윤리학자로 만든 책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본인도 국부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을 바쳐 6번의 개정판을 냈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다고 해요. 도덕감정론이란 어떤 책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덕감정론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인간의 양심과 선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기심이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받고 또 신뢰적인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공감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상대방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심이 싹튼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그 양심이 싹틈으로 인해서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이라는 곳에 교수로 역임하게 됩니다. 워낙 도덕감정론이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아담 스미스에게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오는 일까지 생겼다고 해요. 그렇게 일약 스타가 되어가던 아담 스미스가 어느 날 돌연 교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한 귀족 가문에서 자기 자녀의 개인 교사로 제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급여의 2배를 보장해줬다고 합니다. 단지 급여를 위해서 교수직을 포기했는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유럽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행하는 것이 개인 교사 자격의 혜택이었다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유럽 전역을 돌아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와 유명 사상가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 문제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철학에 대해서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 일주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담 스미스는 자신이 그 기간 동안 품었던 의문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결국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현대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로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국부론을 집필하게 됩니다. 국부론, 어떤 책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듣고 그렇게 생각해요. 국부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아버지, 국가 지도자,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피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부론은 국가가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유한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가졌는가가 그 제목의 원제를 해석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서 당시 기득권의 사상이었던 중상주의와 정면으로 맞서는 선택을 하게 돼요. 중상주의가 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중상주의는 국가가 부유한 것은 왕실에 얼마나 많은 금이 보관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과연 국가가 아무리 금이 많은들
그것이 국민들이 누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금의 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죠. 바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물자를 소비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가 얼마나 부유한지 혹은 부유하지 않은지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상주의는 일종의 폐해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국가가 금고에 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제한했습니다. 또 수출이 잘 되는 것 위주로 물건을 생산하도록 개입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팔아서 금을 가지고 오는 상인들에게 굉장한 특혜를 베풀고 있었죠.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물자를 풍요롭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상에 정면으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 국부론을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담 스미스는 자신이 정의했던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인가에 대한 원리 속에서 그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물자를 최대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의 원천은 노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중농주의자로부터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농주의자들이 국가 산업의 근간은 농업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아담 스미스는 그것이 공업이라고 생각했었죠.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국가가 행동하면 가장 풍요로운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간섭하지 않고 자유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은 부주간 주인이 어떠한 사명감이나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부주간 주인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 받게 될 혜택을 위해서 고기를 생산하지만 그 이기적인 동기를 통해서 우리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설명을 하게 되었죠. 네,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지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반론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고기를 생산하라고 하는 거랑 네가 주장하는 자유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바로 자유가 보장될 때 완벽한 분업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국가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입하는 것보다 자유에 맡긴다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핀이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것보다는 핀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핀을 생산한다면 모두가 나눠 쓰고도 남을 만큼 핀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유에 따른 개인의 최적 선택 그리고 분업의 이익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자유와 분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로 공업이 운영된다라고 하면 사회는 최적화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사회를 조화롭게 조율해 줄 것이라고 비유를 하게 되죠.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실질적인 이론은 많은 사람들과 국가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근간의 이론이 되게 되었죠. 인류는 역사상 유례 없었던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듯이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를 간섭이 없을 때 알아서 조화롭게 이끌고 가지만은 않아요. 어떤 법과 규제가 그것을 간섭하지 않으면 불공정 거래나 갑질과 같은 사회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이론이 적용될수록 오히려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론을 만들었던 시절에는 도덕감정론의 이론이 잘 적용되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접하게 북적북적 영향을 주면서 살았고 거래 당사자일지라도 저 사람으로부터 공감에 기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더 이상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사람과 공감을 기반한 신뢰관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 사람하고는 그냥 거래를 하고 나는 가까이 지내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산업화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교과서에선 이를 인간 소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가 꿈꾸었던 그의 이론 속의 세상은 두 개의 대들보를 통해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원하고 양심에 기반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했던 첫 번째 책 도덕감정론. 그리고 분업과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유한 나라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국부론. 이 두 개의 책의 이론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부론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점차 그 이론적 토대와 힘을 강화해 나갔던 반면에 도덕감정론이 주장했던 공감에 기반한 신뢰관계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갔죠. 어쩌면 이 이론의 힘을 점점 약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점점 아담 스미스를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론은 마치 기득권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죠.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은 좀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아담 스미스가 던졌던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불 시대를 살았던 그 시절보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답을 새로 찾아야 되는 시대가 오진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물자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진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정말 틀린 게 없는 것 같네요. 아담 스미스가 남겨줬던 통찰대로 우리는 이런 사회가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답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담 스미스가 자유에 맡겨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만들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또 다른 학자 케인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든 위대한 경제 사상가들 2편 역시 기대해 주시고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